안녕하세요. 조교수입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전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전류는 전자가 이동을 하거나 홀이 이동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홀은 전자가 부족한 거. 전자는 뭐 다들 아시죠? 안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전자가 남으면 그게 자유전자가 되고요. 안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전자가 부족하면 그게 홀이 됩니다. 여기 홀이 있는데 전자가 부족해요. 옆에서 전자가 하나 채워지면은 홀이 이동한 게 되겠죠. 또 그 옆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채워지면 또 홀이 이동한 게 되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 이동하는 게 홀이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홀, 전자, 얘들을 캐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안정한 상태를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는데요. 안정한 상태의 기준이 뭘까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전자의 개수,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8개일 때 가장 안정한 상태를 갖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한 거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기율표가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있죠. 수소는 1번,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 뭐 베릴륨은 4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나가는데,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1, 2, 3, 4는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자, 전자의 개수,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우리 원자를 구성하는 건 뭐가 있나요? 자, 원자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에는 뭐가 있나요? 원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습니다. 자, 전자의 극성은 뭔가요? 마이너스죠.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소가 중성이 되려면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시 주기율표를 보면은 헬륨의 전자의 개수는 뭘까요? 2번이니까 전자 2개겠죠. 전자가 2개면 중성이기 위해서 양성자도 2개여야 돼요. 리튬은 전자가 3개죠. 전자가 3개니까 중성이 되면 양성자도 3개여야 됩니다. 베릴륨 전자가 4개죠. 양성자도 4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성자는 뭔가요? 중성자는 극성이 있나요? 중성자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중성자는 질량만 가지고 있어요. 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헬륨부터 뭐 110 몇 번까지, 이 원소들은 대부분 그 번호의 2배가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얼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26번 철, 여기 26번 철을 봐도 질량, 이게 56이라고 돼 있죠. 56.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산소 8번 산소의 질량도 16g, 질소 7번의 질량도 14g, 이런 식으로 거의 대략적으로 2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소만 안 그래요. 수소는 왜 그럴까요?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양성자만큼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륨도 전자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도 2개여서 2개 해가지고 4g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8개의 양성자, 8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서 16g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소가 정말 16g일까요? 우리 질소가 정말 14g일까요? 그 산소와 질소는 혼자 존재하지를 않죠. N2, O2 이렇게 2개가 쌍을 이루어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은 16g이 아니라 32g, 질소의 질량은 14g이 아니라 28g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6은 산소의 원자량이 되고요. 32는 산소의 분자량이 됩니다. 자, 다시 14는 질소의 원자량이 되고요. 28은 질소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 질량이 될까요? 우리 수소가 뭐 원자 1개가 1g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헬륨이 원자 1개가 뭐 4g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아보가드로의 수라고도 하고 1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을 때 그 원자량, 그 분자량의 질량을 갖습니다. 자, 수소 질량이 1이죠. 수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을 때 1g이고요. 헬륨 4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을 때 4g, 그리고 산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있을 때 32g, 질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있을 때 28g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철 26번, 철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6g이 되고요. 구리 29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을 때 63.5g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금 47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을 때 108g이 되겠고요. 더 무거운 납 있죠, 납 82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을 때 207g이 되겠습니다. 기체든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 건데, 세상 모든 기체는 종류 상관없이 1몰,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을 때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의 부피를 갖습니다. 종류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기체일 때 그렇다는 건데,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0도씨 1기압 근처에서는 기체 종류 상관없이 이상기체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공기는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질소가 80%, 산소가 20%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공기가 있을 때 산소의 분자량은 32g이라고 그랬고 질소의 분자량은 28g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산소가 공기 중에 한 20% 정도 있고 질소가 한 80% 정도 있다. 그때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기 1몰의 중량은 한 28.8g 정도 됩니다. 한 29g 정도 돼요. 그러면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습도가 높을 때, 공기 중에 습도가 높을 때 공기는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우리 물 H2O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H는 해봤자 1g밖에 안 되고 O는 분자가 아니라 원자죠. 원자는 16g밖에 안 되고 두 개 합쳐봤자 18g밖에 안 되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10%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수치기는 해요. 상대 습도가 아니라 절대 습도가 상온 대기압에서는 10%가 될 수가 없죠. 어쨌든 10%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공기의 중량은 27.64g으로 많이 가벼워집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지면 공기는 가벼워집니다. 신기하죠? 자, 다시 주기율표로 돌아와서 우리 반도체는 뭘로 만드나요? 주기율표는 간단하게 오른쪽 밑에 있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반도체는 뭘로 만들까요? 실리콘 혹은 게르마늄으로 만드는데 왜 실리콘으로 만들까요? 자, 실리콘 14번, 최외곽 전자는 몇 개죠? 자, 실리콘의 전자의 개수는 14개입니다. 그러면 옥텟 규칙에 따라 제일 안쪽에 있는 전자는 2개, 그 다음 껍질에 있는 전자는 8개, 총 10개, 4개가 남죠? 그 4개가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됩니다. 게르마늄도 마찬가지예요.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4개인데 왜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4개인 친구들을 사용을 할까요? 실리콘과 게르마늄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기억나시나요? 자,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예는 물이죠. H2O. 기본 컨셉은 이렇습니다.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8개로 만드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8개로 만드는 게 가장 안정합니다. 공유결합은 기본적으로 내 전자, 네 전자 공유해서 사용을 해서 8개를 맞추자라는 컨셉입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 전자가 몇 개죠? 8번이니까 8개죠. 자, 제일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습니다. 가장 안정하다는 8개를 기준으로 보면은 2개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 2개를 옆에 딱 끼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전자를 1개씩 가지고 있죠. 너희 둘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내 전자와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8개를 맞추자. 이게 공유결합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금 있죠, 소금. 소금이 화학기호가 어떻게 되나요? NaCl이죠, NaCl. Na, 소듐이죠. 나트륨이라고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소듐. 자, 소듐은 제일 안쪽에 있는 전자 2개, 그리고 그 다음 껍질에 있는 전자 8개, 10개 해서 최외곽 전자의 개수는 1개입니다. 1개. 그리고 Cl, 염소는 17번. 같은 원리로 제일 안쪽 껍질에는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10개 해서 남은 거 7개는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되겠죠. 안정하다는 8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듐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기 쉽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NA와 CL이 만나서 NA가 CL한테 전자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은 NA는 그 두 번째 껍질 8개가 최외곽 전자가 되고요. CL은 전자 하나를 받았으니까 최외곽 전자 8개를 만족을 해서 NA도 CL도 전부 최외곽 전자 8개를 만족하게 됩니다. NA랑 CL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 혹시 화학기호 아시나요? 너무 유명한 염화칼슘의 화학기호는 CaCl2입니다. Ca는 같은 원리로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2개예요. 2개를 잃기가 쉬워요. Cl 같은 경우 아까와 똑같이 1개를 얻기가 쉬운데 Ca가 2개를 잃기가 쉬우니까 Cl 2명한테 전자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Ca도 8개를 만족을 하고 1개를 받은 Cl도 8개를 만족을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4개인 게르마늄, 실리콘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만드는데, 자,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은 단결정 구조입니다. 단결정 구조. 자, 단결정 구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실리콘은 분자 결합 구조가 불규칙적인데요. 이거를 아모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자 구조가 완벽하게 균일화되면은 그거를 결정화되었다고 하고요. 크리스탈라이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 부분적으로 크리스탈이면은 폴리크리스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게 비균질하진 않는데 부분적으로 크리스탈이 합쳐져 있으면 이거를 폴리크리스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리콘, 아모포스 실리콘이겠죠. 이거를 이제 크리스탈로 이렇게 결정으로 성장을 시켜서 이거를 깎아서 이렇게 이제 웨이퍼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인곳을 만듭니다. 인곳. 그 실리콘 녹은 그 도가니 같은 데다가 실리콘을 녹입니다. 그리고 C 결정, 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탈 시드를 담갔다가 천천히 뺍니다. 천천히 빼면은 그 종류석 성장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 실리콘 인곳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슬라이스를 착착착착 하면은 이제 웨이퍼가 되는 거죠.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도가니 그 실리콘을 녹이는 걸 전기로 녹입니다. 전기로 열을 가해서 녹이는데, 우리 그 포항제철이나 제철소에서 이제 철 같은 거 녹일 때도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기로 다 녹입니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단결정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이 더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좀 과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폴리크리스탈 실리콘은 그냥 녹인 다음에 굳히면 되는데, 싱글 크리스탈은 녹인 다음에 성장을 시켜야 돼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성능은 단결정 크리스탈로 만든 반도체가 더 성능이 좋겠죠. 그래서 고성능 CPU, 메모리 그런 데 들어가는 건 전부 싱글 크리스탈이고요. 태양광 전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우주로 가는 되게 높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싱글로 만들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태양광 전지 패널 같은 경우에는 다결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100W짜리가 한 95W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실리콘을 녹이는데 전기가 들어갑니다.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데 들어간 전기를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만큼 전기를 발전을 하려면,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기술이 좋아져서 한 2.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만드는데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 다른 오염물질 이런 거 다 해서 과연 이게 친환경 에너지일까, 친환경적인 방법일까는 조금 생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 예전에 바이오 디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오 디젤 1리터를 만드는데, 우리 그냥 디젤 있잖아요. 농작물 재배할 때 경작기 돌리고 수압기 돌리고 살포기 돌리고, 우리 또 그 재배한 거 운송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 거기에 들어가는 그냥 디젤이 0.5리터 정도 된답니다. 인건비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전히 1리터의 바이오 디젤 만드는데 그냥 디젤이 0.5리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 이게 친환경 에너지인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고, 전에 수소 이야기한 적 있죠. 수소도 과연 친환경 에너지인가? 자, 아까 계산했었죠. 공기의 무게는 29g인데 수소 H2의 분자량은 2g밖에 안 되죠. 공기 중에는 절대로 수소가 있을 수가 없고 어디에선가 뽑았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선가 뽑았을 때 아직까지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수소도 수소 자체는 연소했을 때 열, 빛, 물밖에 안 나와서 친환경은 맞는데,
그걸 얻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아직까지는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자, 4족짜리 실리콘에다가 3족이나 5족 원소들을 섞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불순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 도핑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순물 뭔가 꽂아 놓을 친구들 그 뭐 비소, 인, 뭐 안티몬, 붕소, 알루미늄, 갈륨, 뭐 인디움 뭐 이런 친구들을 도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핑 공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확산에 의해서 도핑을 하기도 하는데요. 확산이 뭐죠? 디퓨전.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물에 잉크방울 떨어뜨려 놓으면은 잉크방울 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방에다가 향수를 놔두면은 향수 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펀트 가스를 도핑하고자 하는 실리콘 위에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스며듭니다. 자연적으로 그 도펀트 분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겠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도펀트가 가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죠. 그 다음 방식으로는 그냥 가속을 시킵니다. 그 야구공을 진흙에다 집어던지면은 야구공이 푹푹 하고 박히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 도펀트를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온화 시켜야 됩니다. 이온화는 극성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극성이 있어야 뭐 전기장을 걸던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가속을 시키겠죠. 우리 그 가속기 있잖아요. 가속기처럼 가속을 시키는데 자 이온화 그 보통 원소는 중성이에요.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같은데 전자를 다 떼버립니다. 전자를 떼버리면은 양성 플러스를 띠겠죠. 원자에서 원래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서 중성인데 전자를 다 떼버리면 애가 플러스가 돼요. 그거를 이온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온 소스에서 만들고요. 뭐 그거를 도펀트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도펀트 이온에 저기 엑셀레이션 튜브 있죠. 거기서 전기장을 걸어서 가속을 시킵니다. 우리 그 예전 형광등이랑 동일한 원리입니다. 형광등에도 그 안에 있는 가스 이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들뜬 상태 됐다가 다시 릴렉세이션 됐다가 하면서 이제 빛을 발광을 하는데 같은 원리로 가속을 시킵니다. 그렇게 가속된 이온이 이제 실리콘에 꽝 하고 부딪히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박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리콘 크리스탈 결정 단결정이 또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건 또 싫어요. 그러면 또 다시 실리콘을 가열해가지고 단결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4족 실리콘에다가 3족 혹은 5족 도펀트를 도핑을 합니다. 전자가 4개인 실리콘에다가 전자가 5개인 인, 비소, 안티몬, 오타, 전자 4개 오타예요. 전자 5개인 인, 비소, 안티몬을 도핑을 하면 원래 실리콘은 전자가 4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있었죠. 거기다가 5개짜리 애들을 도핑을 하게 되면은 아까 안정하다고 했다는 그 기준 8개보다 하나가 남게 됩니다. 4 더하기 5는 9예요. 아까 안정하다는 기준 8개보다 하나가 남게 되고 그러면 그게 자유전자가 됩니다.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자, 전자가 4개인 실리콘만으로는 전기가 흐르기 어려운데 전자가 5개인 친구들을 도핑을 해줌으로써 전기가 잘 흐르게 됐어요. 자, 그러니 불순물이 많으면 전기가 더 잘 흐른다. 불순물이 많을수록 자유전자 개수 자체가 많은 거니까 불순물이 많으면은 전기가 잘 흐른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반대로 최외곽 전자 4개인 실리콘에다가 전자 3개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등을 도핑을 하면 홀이 생깁니다. 홀. 전자가 하나 부족하겠죠. 실리콘은 4개, 도펀트 전자는 3개, 2개 합치면 7개, 안정하다는 기준 8개에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홀이 생깁니다. 자, 홀. 전자가 부족한 거죠.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얻기가 쉽고 옆에서 전자가 하나가 오고 그럼 옆에가 홀이 되겠죠. 그럼 그 옆에서 전자가 하나 오고 그럼 또 걔가 홀이 되고 또 그 옆에 전자가 오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홀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홀이 캐리어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불순물이 많아진다, 도핑이 많아진다, 도펀트가 많아진다, 홀 개수 자체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고요. 홀 개수가 많아지면 전류가 더 잘 흐를 겁니다. 불순물이 많아지면 전기가 잘 흘러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P형 반도체는 홀이 많은 건가요? 전자가 많은 건가요? 또 N형 반도체는 또 어떤 게 많은 건가요? 우리 여러분들 영어 굉장히 잘하시죠?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 두 단어 아실 겁니다. 자, 홀이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자, 전자가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자, 홀은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죠.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전자가 부족하면은 마이너스가 부족한 거니까 플러스예요.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고 플러스는 파지티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이너스는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P형 반도체는 파지티브입니다.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파지티브, 네거티브 어렵다. 자, P라는 알파벳 P 안에 구멍이 있죠. 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웨이퍼 직접 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뭐 영상이나 뭐 이것저것 매체를 통해서 웨이퍼를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웨이퍼를 보면 이렇게 한쪽 면이 플랫하게 깎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깎아 놓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웨이퍼 종류에는 이렇게 라운드형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플랫형이 있고 노치형이 있습니다. 자, 먼저 플랫형은 이게 N타입이냐 P타입이냐 그리고 그 크리스탈 결정의 각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플랫의 위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크리스탈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웨이퍼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 웨이퍼 종류에 따라서 플랫의 모양을 깎게 됩니다. 그런데 제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웨이퍼 크기가 커졌어요. 웨이퍼 크기가 커지니까 이 깎아서 날아가는 그 양을 무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웨이퍼는 그냥 은색이 동그라니까 뭔가 구분을 하려면은 뭔가 표시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노치입니다. 노치 이렇게 조금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PM 반도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다이오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별거 없습니다.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그냥 서로 붙여놓기만 하면 다이오드가 됩니다. 자, P형 반도체는 홀이 많은 친구예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은 친구고요. 자, P형 반도체에도 홀이 많다 뿐이지 전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에도 뭐 전자가 많다 뿐이지 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적게나마 홀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 두 개를 붙여놨어요. 가장 먼저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아까 확산 이야기를 했죠. 도핑할 때 확산을 이야기를 했는데 확산이 발생을 합니다. 자, 확산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전자가 많은 N의 전자가 적은 P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합니다. 반대로 홀이 많은 P에서 그 홀이 적은 N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합니다. 자, 전자, 홀이 이동을 했죠. 전자와 홀은 캐리어예요. 캐리어가 이동을 하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딱 접합을 하면은 홀과 전자가 이동을 하고 그거는 커런트인데 이 커런트의 이름을 디퓨전 커런트라고 합니다. 자, 전자와 홀이 서로 반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개가 형성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자와 홀이 많아졌으면은 당연히 전개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전개에 의해서 또 전류가 흐릅니다. 아까 디퓨전 커런트와 반대의 방향으로 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거를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전류를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M 접합이 끝난 다음에 전자와 홀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뭐 전공과 전자가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뭐 전이차가 발생을 하고 그 전이차를 뛰어넘기 위해서 뭐 얼마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P에는 홀이 캐리어였잖아요. 그 캐리어가 N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캐리어가 없어졌어요. 자, N 쪽에는 전자가 캐리어였잖아요. 그 캐리어가 P 쪽으로 넘어갔어요. 자, N 쪽, P 쪽 둘 다 캐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캐리어가 없어졌어요. 전기가 흐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정션 부분에 그 캐리어가 부족해지면서 전기 흐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든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0.7V 이상, 게르마늄으로 만든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0.3V 이상을 걸어줘야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순방향을 걸었을 때 볼게요. 자, N 영역에 있던 전자들이 확산에 의해서 P 영역으로 넘어갔죠. 근데 전극에서 전자가 공급이 됩니다. 캐리어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P 영역에 있던 홀들이 확산에 의해서 N 영역으로 넘어갔죠. 근데 또 전극에 의해서 또 전공이 공급이 됩니다. 캐리어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캐리어가 생겼으니 그 PN 정션 공핍층이 얇아지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역방향을 한번 걸어볼게요. N 영역에다가 플러스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전극에서 플러스로 전자를 다 땡겨 옵니다. 그러니까 정션 쪽에는 홀만 남는 거예요. 홀만 남고
또 P 영역의 전극에서는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니까 홀을 다 땡겨와요. 그러면은 정션 쪽에서는 마이너스 전자만 남게 됩니다. P 영역에서 전자는 캐리어가 될 수가 없고요. N 영역에서 역시 홀은 캐리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핍층이 두꺼워진 거고요. 전기 흐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전기가 못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꺼워진 만큼 전이 장벽이 커졌다는 겁니다. 순방향에서는 0.7V, 0.3V면 전기가 흐를 수 있었던 게 역방향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원리는 순방향, 역방향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전압이 다른 거예요. 순방향, 역방향 그 전이 장벽만 넣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 동일한데 순방향일 때보다 역방향일 때 전이 장벽이 두껍기 때문에 더 높은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여기 다이오드 전압 전류 그래프를 봐도 순방향, 역방향 모양은 똑같아요. 전압만 다르지.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어떨까요?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PNP, NPN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다이오드처럼 그냥 붙여만 놔도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 베이스에다가 전류를 주면은 컬렉터 에미터 전류가 흐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트랜지스터는 어떤 형태인가요? PNP인가요? 아니면은 NPN인가요? 자,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화살표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이스에서 에미터 쪽으로 화살표가 향해져 있죠.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전류를 주면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이오드만큼 자세하게는 안 할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이스랑 에미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컬렉터 에미터 사이에 채널이 형성이 됩니다. 그 채널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트랜지스터는 K상수라는 게 있죠.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전류에 K상수를 곱한 것만큼의 컬렉터 에미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K상수가 100이다 그러면 컬렉터 에미터는 베이스 전류의 100배가 흐르고요. K상수가 1000이다 그러면 컬렉터 에미터는 베이스 전류의 1000배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선 베이스에 10마이크로암페어가 흘리면은 컬렉터에는 1mA가 흐른다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베이스 전류에 비례해서 컬렉터 에미터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베이스 전류 곱하기 K 상수에 비례하는 값이겠죠. 다시 말하면 베이스 전류 곱하기 K 상수만큼 컬렉터 에미터가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증폭할 때, 라디오 신호 증폭할 때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잖아요. 그 전에는 진공관을 사용해서 증폭을 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전류를 증폭하는 전류 구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공학자들은 이 전류 구동 방식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컬렉터 에미터 ON 키고 있는 그 중간에 전류가 흐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전류가 흐르는 게 왜 싫을까요? 어차피 온오프 제어할 때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그 방에 등 스위치를 켜고 있는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을 주고 누르고 있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켜 있는 동안에 전력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켜 있는 동안 전류가 계속 흐른다. 전압도 베이스에 전압이 있겠죠. 그 전압 곱하기 전류만큼의 전력 손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연체를 둡니다. 여기 보시면은 SiO2라고 돼 있죠.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산화막인데 우리 철도 녹 쓸면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화막, 녹이 쓸면은 산화가 되면은 전기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산소와 수증기 넣고 건식 습식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산소 넣고 온도 가열하면은 실리콘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게이트랑 P 사이에 산화막을 두고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도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전류가 흐르지는 못해도 전기장에 의해서 드레인 소스 간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는데 자세한 원리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하고요. IGBT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에다가 SiO2 산화막으로 절연을 시킨 겁니다. IGBT라는 이름 자체가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절연을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게이트를 절연을 시켰다. 어쨌든 간에 모스펫도 그렇고 IGBT도 그렇고 게이트를 절연을 시켜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전압 구동 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자, 좋아요. ON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력 소모가 없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도 스위칭할 때 온오프 켰다 껐다 할 때 전력 소모가 없을까요? 느낌상 그건 또 아니겠죠. 자, 게이트는 전극이니까 도체겠죠. 그리고 그 밑에 SiO2 실리콘 옥사이드 부도체, 절연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P형 반도체, 이건 도체죠. 자, 도체, 절연체, 도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구조죠? 자, 커패시터입니다. 뭐 커패시터를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커패시터가 형성이 돼요. 커패시터에 전압을 인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베이스,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순간적으로 딱 흐를 겁니다. 물론 커패시턴스가 크지 않으니까 그 양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RC 회로에서도 처음에 전압을 딱 인가하면 전류가 증가했다가 커패시터가 다 충전이 되고 나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죠. 오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되는 순간에 방전하는 전류는 순간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스위칭 손실입니다. 온, 오프하는 그 순간에만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온 하는 동안은 손실이 없고 온 하는 순간, 오프하는 순간에만 손실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뭐 훌륭하죠. 자, 예를 들어서 온 할 때, 오프 할 때 손실이 1W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초당 10번 하면 초당 10W, 초당 100번 하면 초당 100W, 초당 1000번 하면 초당 1000W일 거예요. 이거는 그냥 횟수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손실이 늘어나겠죠. 우리 버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그런 컨버터 할 때 PWM 제어를 했었는데 그 PWM 제어가 온, 오프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온 때의 시간, 오프 때의 시간의 비율을 가지고 뭐 조절을 하겠다라는 건데 온오프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 스위칭 손실은 그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모스펫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스펫을 만들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이런 구조. 자, 우리 다이오드 PN 붙여만 놓으면 다이오드가 된다고 했죠. 모스펫 구조에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의도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다이오드가 저절로 구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이오드를 의도적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바디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인버터나 뭐 이것저것 만들 때 내부 다이오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데 물론 있어서 더 안 좋은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자, 무슨 강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모가 되고 있는데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른 강의들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